어머님, 빚 갚으세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아시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명의로 2천만 원 빚이 생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70평생 빚 한 번 진 적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빚쟁이가 되다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김순자입니다.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평범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됐습니다. 혼자 아들 민수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빌딩 화장실 청소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아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30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5천만 원.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돈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도 제가 보태줬고 손주들 돌봐주느라 일도 그만뒀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최지혜는 달랐어요. 결혼 초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요리해요? 어머님, 손주들한테 그런 옛날 말투 쓰지 마세요. 애들이 배울까 봐요. 어머님, 저희 침대에 함부로 앉지 마세요.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진다고요. 70년을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깨끗이 씻고 옷도 정갈하게 입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명절 때는 더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만 가려고 했고 제사는 시대에 안 맞는다며 거부했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친구들도 다 안 한대요. 어머님, 시댁 제사 때문에 제 명절이 없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말했죠.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갔어요. 손주들도 엄마 말만 들었고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뭐라고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 이상했어요. 저를 부엌에서 쫓아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진 거예요. 그날 아침상을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드디어 며느리가 변했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죠.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실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님, 오늘 날씨 추운데 외투 따뜻한 거 입으세요. 어머님,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많이 부수셨죠? 15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던 일들이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며느리도 나이 들면서 철이 드나 봐. 아들 민수도 좋아했어요. 엄마, 우리 마누라 요즘 많이 변했죠? 제가 말을 좀 했어요. 그렇구나.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해달라고 말했구나. 그 생각에 아들이 더 기특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어머님 통장 어디 보관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잃어버리시면 어쩌나 해서요. 괜찮아. 잘 간직하고 있어. 그래도 요즘 어르신들 보면 통장 잃어버리는 일이 많대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친절한 태도를 보니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걱정 마. 며느리는 그날은 물러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통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은행 사기가 많다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님, 통장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은행 업무하기 힘드시잖아요. 매일같이 통장 얘기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 네. 어머님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좀 더 좋은 데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마누라가 요즘 재테크 공부 많이 했어요. 한번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나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님, 그래도 돈이 더 늘어나면 좋잖아요. 어머님 병원비도 있으실 텐데.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70이면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계속되는 통장 얘기.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변한 거야. 진짜 나를 걱정해 주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과연 며느리의 친절은 진심이었을까요? 며느리의 통장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통장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TV에서 봤는데 요즘 보이스피싱 많대요. 혹시 전화 오면 조심하세요. 어머님, 은행 가실 때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요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어머님, 제 친구 어머님은 통장을 딸한테 맡겨서 편하시대요. 계속되는 얘기에 저도 지쳐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날 무시하더니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는구나.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함께였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엄마 통장 말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나이가 70이잖아요. 요즘 치매도 빨리 오고 그러는데. 치매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 아직 멀쩡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미리 대비하자는 거예요. 만약 나중에 치매 오시면 통장 관리 못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제가 관리해드리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엄마 믿어요. 저희가 엄마 돈 함부로 쓸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내 아들인데, 내 며느리인데 믿어야죠. 어머님, 제가 매달 내역서 다 보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알았어.
그럼 은행에 같이 가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며느리의 스킨십이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은행원이 물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을 제 이름으로 만들려고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옆에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이 담긴 통장이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제 최지혜 고객님 명의로 되셨어요. 은행원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새 통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 관리할게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불안감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래, 가족을 믿어야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봐. 그날 저녁 며느리가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봤어요. 많이 드세요. 1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었어요. 갈비찜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변했구나. 이제부터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받은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요. 드디어 시어머니 돈 손에 넣었어. 키읔키읔 5천만 원.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바빠서 병원 못 모셔다 드려요. 어머님, 발 마사지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피곤해서요. 그러더니 2주일쯤 지나자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손이 아파서요. 어머님,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저 약속 있어서요. 다시 시작된 하대와 불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통장 받고 나서부터 태도가 변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지혜야, 병원비 좀 줄 수 있니?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어머님 돈 있으시잖아요. 그게 통장이 내 이름으로 됐잖아.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요? 제 병원비인데요? 지혜야, 내일 병원 가야 해서 그러는데. 어머님, 저 지금 바쁘다니까요. 나중에요, 나중에.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15년 동안 무시당한 건 참았지만 제 돈으로 이런 소리를 듣다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들한테 돈을 빌려서 병원에 갔어요. 엄마, 마누라한테 받아서 쓰세요. 응, 그럴게. 하지만 며느리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의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어느 날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 그 가방 새로 샀어? 아들이 물었어요. 응,
백화점에서 샀어. 예쁘지?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에이, 나도 가끔은 사야지. 명품 가방.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적어도 2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산 거겠죠?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3박 4일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 200만 원? 제 돈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통장 좀 보자. 왜요? 내 돈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어머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럼 저를 믿으셔야죠. 하지만 그건 내 돈이야. 그래서 제가 관리해 드리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저를 못 믿으신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마누라를 못 믿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 마누라가 잘하고 있어요. 왜 의심하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며느리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웃집 박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왜요? 혹시 며느리분 요즘 명품 많이 사시던데 괜찮으세요? 네. 어제도 백화점에서 봤어요. 명품 가게에서 가방 여러 개 사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가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호텔에서 일하는데 며느리분이 오셔서 친구들 5명 데리고 식사하셨대요. 순자 씨, 혹시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박 할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고마워요, 박 할머니.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없었어요. 친구들과 또 놀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제 통장 잔액 확인하고 싶어요. 통장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게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 돈이거든요. 아, 그러시면 본인 확인이 안 되셔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명의자분이 직접 오셔야 해요. 은행원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명의로 된 계좌는 없나요? 혹시 대출이라든지. 잠시만요. 은행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하나 있으시네요. 네. 대출이요? 네. 2천만 원 신용대출입니다. 3개월 전에 실행되셨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2천만 원 대출?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나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저는 휴대폰도 제대로 못 쓰는데 온라인 대출이라니요.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최지혜 고객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행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은행원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70평생 빚 한 번 진 적 없는 제가 2천만 원 빚쟁이가 되었다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당했다니. 은행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응.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행요? 무슨 일로요? 내 통장 확인하러.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확인했어. 뭐를요?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2천만 원.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건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하게? 무슨 일로? 그건 제 일이에요.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든 게 내 일이라고?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70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 통장에는 얼마나 남았어?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네. 제가 현관으로 향하자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가지 마세요. 왜? 보여줄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당장 통장 보여줘. 저는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 잔액은 50만 원.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5천만 원이 어디 갔어? 제가 썼어요. 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필요한데 썼어요. 필요한데? 어디에? 며느리가 눈을 피했어요. 명품 가방? 친구들과 여행? 호텔 뷔페? 제가 하나씩 따지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내 평생 모은 돈을 어디에 썼어? 어머님, 30년. 30년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손이 다 부르텄어. 그렇게 모은 돈을 목이 메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그럼 돌려줄 거야? 못 돌려드려요. 뭐라고? 이미 다 썼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 썼다고? 네. 제 친정 빚도 갚았고, 명품도 샀고, 여행도 갔어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필요한데 쓴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왜 이래? 아들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마누라가 내 돈을 다 썼어. 네. 5천만 원을 다 쓰고 내 이름으로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미안해.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했어. 필요했다고? 엄마 허락도 없이?
어차피 우리 집안 돈이잖아.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 돈? 그게 엄마 평생 모은 돈인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을 돈? 제가 죽으면 받을 유산이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미리 가져간 거예요? 너, 정말. 아들이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내 친정도 빚이 많았고, 그걸 엄마 돈으로 갚아? 우리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우겼어요. 아들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어떻게 하는데? 내가 돈 있어? 그건 없지만 아들도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박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박 할머니, 저예요. 순자. 어머,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하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 며느리가 돈을 다 쓴 것,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세상에. 순자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이요? 그건 횡령이에요. 형사고소해야 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순자 씨 평생 모은 돈인데, 박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순자 씨, 제 친구가 변호사 아들 있어요.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며느리를 고소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틀 후, 박 할머니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이요? 네. 할머니 동의 없이 대출받은 것도 사문서 위조죠. 고소하셔야 해요. 하지만 며느리인데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통장이랑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 있어요. 문자요? 네. 며느리 휴대폰에서 봤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돈 손에 넣었어라고 친구한테 보냈더라고요. 변호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거 캡처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경찰이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명품 구매 내역, 여행 경비, 친정 빚 갚은 것도 다 추적 가능하죠. 그럼 며느리가 실형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니까요. 실형.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 고민되시죠? 네. 하지만 지금 안 하시면 할머니는 평생 빚쟁이로 사셔야 해요. 2천만 원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인지 아세요? 변호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빚쟁이예요. 고소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70평생 경찰서에 처음 가봤어요. 며느리를 고소하러. 고소장을 접수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8시였어요. 집안이 환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경찰서. 경찰서요? 왜요? 내 마누라 고소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내 돈 다 가져간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에 신고를? 가족이면 내 평생 모은 돈 다 써도 돼?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손주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손녀 서연이가 물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 엄마가 할머니 돈 다 훔쳐갔다고. 얘들아, 방에 가 있어. 며느리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방문이 닫히자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님, 제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어머님,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돈 다 쓸 때는 생각 안 했잖아. 명품 살 때, 여행 갈 때, 친정 빚 갚을 때 나는 생각 안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찰이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엄마, 제가 돈 갚을게요.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아들이 애원했어요. 내가 무슨 돈으로? 내 월급으로 5천만 원을 언제 갚아? 시간을 주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갚을게요. 난 70이야. 10년이면 80이고 20년이면 90이야.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 제 말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내 명의로 받은 2천만 원 대출은? 그 이자는 매달 누가 내? 제가 낼게요. 아들이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를 조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받았어요. 집에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경찰이 구속할 수도 있대요. 그래야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이에요.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싫어.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가족?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 마누라가 내 돈 다 가져갈 때는 가족 생각했어? 내 이름으로 빚 만들 때는? 그건 잘못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당하고 살라고? 가족끼리 풀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돈 돌려줄 거야? 시간을 주시면. 됐어. 난 경찰에 맡길 거야. 엄마.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걸까? 하지만 아니에요. 70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것,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럼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가나요? 금액이 크니까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구나.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뒤돌아설 수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참아야 하나요? 그날 저녁
며느리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사돈댁,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우리 지혜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싫어요. 사돈댁, 우리 지혜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그건 당신네 딸이 생각했어야죠. 사돈댁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가족? 당신 딸이 저한테 한 짓이 가족이 할 짓이에요? 그래도 돌아가세요. 할 얘기 없어요. 며느리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70평생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검찰에 송치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고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손주들은 학교에서도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엄마 경찰서 갔다 왔다고 놀려요. 손녀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 고소 안 하면 안 돼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서연이도 듣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제 명의로 된 2천만 원 대출의 이자가 3개월째 밀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며느리가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안 낸 거였어요. 지혜야. 며느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야? 이자 왜 안 냈어? 돈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 내가 받은 내 돈은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자는 누가 내? 어머님 명의잖아요. 어머님이 내세요.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차피 어머님 명의로 받은 거니까 어머님이 갚으세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받았잖아. 증거 있어요? 제가 받았다는 증거. 뭐? 저는 온라인으로 대출받는 법도 몰라요.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할 말 없어요. 나가주세요. 며느리가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독촉장을 다시 봤어요. 연체 이자 90만 원. 3개월치 이자가 9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에요. 제가 어떻게 매달 30만 원씩 내요? 제 유일한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 뿐인데 그것마저 이자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 언제 납부 가능하신가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고객님 명의로 받으셨는데요.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명의는 고객님이시고 법적으로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 안 하시면 연체 기록이 남고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등급. 70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박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이자를 안 내는 것, 은행에서 독촉 온 것, 신용불량자 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순자 씨, 집 팔아야겠어요. 집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이에요. 팔아서 빚부터 갚으세요. 하지만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작은 월세 구하시면 되죠.
지금 집이 얼마예요?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빚 갚고도 2억 8천은 남잖아요. 그 돈으로 월세 살면서 기초연금으로 사세요. 박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에요. 제 유일한 재산이고 제 보금자리인데. 순자 씨,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빚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나요. 알겠어요. 그날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등록했어요. 할머니, 급매로 하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네. 빨리 팔아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집 팔기로 했어. 네. 집을요? 응. 내 마누라가 만든 빚 갚아야 하니까. 엄마, 너희는 다른 데 알아봐. 한 달 안에 나가야 할 거야.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내 마누라가 만든 빚인데? 그래도 집까지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아들이 따라왔지만 저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 한 푼 두 푼 모아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산 집. 그 집을 팔아야 한다니. 며느리 때문에.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천장을 보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2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3억에 내놓았는데 2억 8천만 원에 급매로 나갔어요. 2천만 원이나 손해본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팔아서 빚부터 갚아야 했으니까요. 계약금을 받은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2천만 원 대출과 밀린 이자 90만 원까지. 통장에 남은 돈은 6,900만 원. 거기서 중개 수수료 빼면 6,500만 원쯤 남을 거예요. 할머니, 잔금일은 한 달 후예요.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세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네.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 모든 방에 제 추억이 있었어요. 아들 키웠던 방, 손주들과 놀았던 거실. 안녕. 방 하나하나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이사 가요? 응. 어디로 가요? 할머니는 작은 집 구할 거야.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손주 준호가 물었어요. 안 돼. 너희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하지만 할머니 혼자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할머니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보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손주들을 안아줬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방 하나에 화장실 딸린 원룸이었어요. 평생 살던 집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했지만 제가 살 곳은 여기뿐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 가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는 바빠서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그래. 혼자서 이사짐 센터를 불렀어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응. 다 버리고 왔어. 필요한 것만 챙겨왔습니다. 옷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30년 인생이 이거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놓으면 거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어요. 하늘도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주저앉아 울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서러워서 운 것 같아요. 새 월세방에서 보낸 첫날 밤은 지옥 같았어요.
좁고 답답한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언제예요? 2주일 후 목요일이에요.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 며느리와 법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감옥에 가는 거고, 무죄면 저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재판 당일 아침, 법원 옷을 꺼내 입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0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 백발. 순자야, 힘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높고 위험 있는 건물이 저를 압도했어요. 할머니,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법정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보였어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어요. 장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최지혜, 피해자 김순자.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금전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해 통장 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약 5천만 원을 인출했고 피해자 명의로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어요. 5천만 원이 있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 피고인은 명품 매장에서 300만 원, 여행사에 200만 원, 피고인 친정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내역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저렇게 사라진 거예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IP 추적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 화면을 띄웠어요. 피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돈 손에 넣었어. 키읔키읔 5천만 원.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어.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농담일 수 있습니다. 농담이라고요? 검사가 반박했어요. 실제로 5천만 원을 인출한 정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농담이죠? 판사가 말했어요. 이에 기각. 계속하십시오. 검사가 저를 봤어요.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김순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를 마치고 앉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며느리예요. 15년 전에 제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통장을 피고인에게 넘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제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요. 목이 메었어요. 그러더니 통장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나이 드니까 치매도 올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자기가 관리하겠다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며느리가 드디어 변했구나 생각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넘긴 후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더 심해졌어요. 병원비도 안 주고 명품 사고 여행 가고. 피해자께서는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모았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아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께서는 70세이십니다. 그 나이에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검사가 판사를 향해 말했어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사신 분이 생애 마지막에 빚쟁이가 됐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할 짓입니까?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인도 진술할 기회를 주십시오. 허가합니다.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인정합니까? 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피해자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도 인정합니까? 네. 하지만 뭡니까? 제 친정이 빚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셔서 그것이 피해자의 돈을 훔칠 이유가 됩니까? 아니지만 저도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돈이 나중에는 저희 몫이 될 거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저희 목? 제가 죽으면 받을 돈이니까 미리 가져갔다는 거예요? 피고인. 검사가 소리쳤어요. 그것은 피해자가 살아계실 때 쓸 돈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가 둘 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제 가슴도 아팠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어요. 그것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생각했어야 합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판사님, 엄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증거 제시, 증인 신문, 변론.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악몽 같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비켜.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 복도에서요. 어머님, 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어머님,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었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판결일이 왔어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최지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약 5천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은 안 가는 거였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5천만 원과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7천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 돈을 어떻게 갚을까요?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긴 걸까요? 하지만 전혀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 섰어요. 할머니,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긴 것 같지가 않네요. 할머니께서 7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잖아요. 며느리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며느리 문제죠. 법원 명령이니까 어떻게든 갚아야 해요. 변호사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니에요. 좁은 원룸 월세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허전했어요. 달랑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이게 70평생의 결과인가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왜? 판결 들었어요. 마누라가 7천만 원 배상하라고. 그래. 엄마, 그 돈 어떻게 갚아요?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건 내 마누라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왜? 내가 포기하길 바래?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망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내 마누라가 내 인생을 망쳤을 때는 생각 안 했잖아. 엄마,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좋아. 그럼 나는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야. 네. 나는 이제부터 혼자 살 거야.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70평생 가족 위에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야. 며칠 후 손주들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와 준호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아빠가 알려줬어요. 들어와. 손주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좁은 방을 둘러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응. 너무 좁아요. 할머니는 괜찮아.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해요. 너희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 돈을. 알아. 다 알아. 준호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가슴이 아팠어요. 안 돼, 준호야. 왜요?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하지만 할머니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할머니는 이제 자유로워.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외롭죠. 정말 외로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우리도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 방이 더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갚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갚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지혜 올림. 한 달에 100만 원.
7천만 원이면 70개월, 6년 가까이 걸려요. 그때쯤이면 저는 76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는 건 받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요. 판결 났다며? 잘 됐네요. 네. 그런데 할머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이요? 네. 70년 동안 남이에 살았잖아요. 이제 순자 씨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이요? 네. 저희 경로당 할머니들이랑 다음 달에 강원도 간대요. 같이 가실래요? 전돈이 1박 2일에 10만 원이면 돼요. 순자 씨 그 정도는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제 통장에는 6천만 원이 있어요. 집 팔고 남은 돈이죠. 갈게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 달 후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산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 푸른 산.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평생 집과 일터만 오가며 살았는데 이렇게 멀리 나와 본 게 몇 년 만인지. 순자 씨, 표정이 밝아졌어요.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해서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근처 계곡으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했어요. 순자 씨, 발 담가봐요. 차가워요? 시원해요. 신발을 벗고 계곡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습니다. 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할머니들, 사진 찍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함께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 제가 웃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에서 할머니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도 참 고생 많았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잘하셨어요. 그냥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순자 씨,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들의 위로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경로당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과 운동도 하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우울해 보이더니 이제는 환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전에는 경로당 가서 운동하고 점심은 할머니들과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 가거나 산책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돈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 서연아. 할머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호도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공원에서 만나요. 토요일 공원에서 손주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컸네. 석 달 만에 본 손주들은 많이 자라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떡볶이 먹어요. 그래. 손주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매일 일하러 다녀요. 그래. 네. 할머니한테 빚 갚으려고요. 아빠도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손주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잘 지내.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친구들도 많아. 정말요? 응. 할머니 요즘 바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할머니들과 자주 만나거든요. 할머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좋아. 약속이에요. 손주들과 헤어지며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순 없어. 선을 지켜야 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또 왔어요. 어머님께 100만 원씩 6번 입금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갚겠습니다. 언젠가 다 갚는 날이 오면 그때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 지혜.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용서는 없어요. 돈을 다 갚아도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제 7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소원 빌어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머지 인생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씨, 1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1년 전 판결이 났을 때는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로 이긴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71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순자야,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 공간.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해냈어요. 하늘을 보며 죽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70년 동안 남 위에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됐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71세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나 김순자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수많은 어려움을 용기 있게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듯 여러분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